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 3. 중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31일 어스뉴스 앰퍼샌드 월드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6위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나 일본보다 더 높은 순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미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고화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 의지 등 무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민 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색출 섬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정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덩이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 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명되는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한 개 전차중대와 40대의 보병 전투차, 6대의 자주박격포 APC, 12터부터 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2터부터 3개 기계화 보병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어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유료,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대략 600터부터 1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어,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지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교리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화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화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군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미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은 2027년쯤에야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 초에는 CSIS가 24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6년에 양안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인 1월 27일, 1년이나 더 앞당겨져 2025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27년 양안전쟁 발발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입은 파병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미중 전쟁에 대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상세한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는 평범한 군사 관계자나 전문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7일 미국 NBC는 마이클 미니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메모를 통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클 미니어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중기동정찰사령관쯤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미 공군의 사성 장군입니다. 즉 공군 대장인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공군 수뇌부 중에서도 최고위급 핵심 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미니언의 발언은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미니언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또 전략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은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양 국가 모두 선거로 인해 미중 갈등의 대비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즉 2027년 침공설과 반대로 전쟁의 발화점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침공 사전 준비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대만 침공 시기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장한 2026년인데요. 또한 CSIS는 24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안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CSIS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3주간의 전쟁으로 미군 측에서만 3,2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 파괴, 기타 함정 최대 20척이 파괴되는데요. 또한 전쟁에 휩쓸린 한국에서만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증발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파괴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이 반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0,000명 전사, 함정 138척 파괴, 항공기 155대 파괴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하며 미국 또한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볼 것도 없이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정세의 균형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안보적으로도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모델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해서 중대형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대신 제블린, 스팅어 등 보병 휴대용 대전차 대공 무기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국토 깊숙이까지 유인했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대만도 중국의 유격전과 소모전을 강제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CSIS는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만 내륙에서 난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의 조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과 목적을 갖는 양안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중국은 대만 점령에 2시간의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은 미 태평양 함대와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공중전력, 그리고 주일미군의 해상전력이 대만에 도달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6단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회색지대 구축입니다.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침공 위협도를 올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다음 2단계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9km 떨어진 대만 마주성과 6km 떨어진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질로 잡고 대만의 흡수통일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전면전의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점거 상태고 대만은 당면이 흡수통일 제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을 파악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지만 중국이 한 발 빨리 움직여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빙자해 봉쇄 작전을 펼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4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이며 5단계는 본격적인 무력 행동을 자행합니다. 중국에서 대만 주요 전략시설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데요. 끝으로 6단계에서는 대만 점령을 위해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주한미군 기지, 괌,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저지합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곧바로 대만의 상륙작전을 펼치고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가 대한민국, 괌, 오키나와에 곧바로 폭격을 가해버릴 텐데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안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투입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그저 중국의 일부를 자처하는 것과 다르게 없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적극적인 참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요. 전쟁을 하겠다며 설치고 있지만 되려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전 해군사령관은 오히려 양안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양산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인 닝보 저우산항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나라들을 천천히 고사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물밑에서 비열하게 힘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일주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절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안전쟁에 참전은 물론 혼란을 틈타 북한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에서만큼은 결코 과유불급이라는 고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이 미국을 꺾었습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중국의 신개념 유령 전투기가 F-35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하이급 주력 전투기로 F-35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공산 진영 나라들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F-35로 질적 우위를 선점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의 유령 전투기가 실기체로 등장한다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되려 철저히 영공을 농락당하고 중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이긴 중국 유령 전투기를 철저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SCMP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난징항공항천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기반을 둔 해당 기사는 미 공군 주력기인 F-35와 중국이 개발 중인 AI 지휘 전투기의 모의 공중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기사지만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덮고 중국의 AI 기체가 고작 8초 만에 F-35를 격추하며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였는데요. 외계인과도 싸울 수 있다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AI 전투기 앞에서는 종이비행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F-35는 30km 전방에서 미사일을 어깨너머로 발사하는 등 비상식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AI 전투기의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체들의 성능 차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1.6인 F-35의 최대 중력 가속도는 나인지가 한계지만 AI가 지휘하는 중국의 전투기는 마하 5터부터 11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비행으로 최대 중력 가속도가 11G에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령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들린 말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유령 전투기는 완전한 무인 체계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 유령 전투기가 F-35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5세대 전투기 이후 미래 항공전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입니다. 공중전의 개념을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스피파이어부터 등장과 함께 5세대기 정점에 올라선 F-22 랩터까지 전투기에 적용되는 항공기술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망고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건 파일럿의 역할을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투 조종사라 하더라도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9G를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3G를 30초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체내 혈이 발 쪽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반대로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핏줄이 터지는 레드마웃이 발생하는데요. 블랙아웃은 격정적인 중력 가속도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레드아웃은 눈과 뇌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비행 중에 레드아웃이 발생하면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이라 할지라도 홀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현대의 전투기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럿이 모종의 이유로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여 15초 이상 입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조종석을 사출하는 데드맨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파일럿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유인 전투기의 기체 성능에는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파일럿의 생명을 완전히 담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F1K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로 1대가 추락하면서 파일럿이 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이 기체 구조상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하는 라팔은 같은 이유로 2007년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라팔의 유일한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22 랩터 역시 2009년에 파일럿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기체와 함께 추락,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전투기 파일럿들이 겪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은 100만 시간당 약 933회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는 플러스 중력 가속도 기준으로 7.5G 이상의 급격한 기동을 실시하지 않는 통상 비행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실제 파일럿들이 전시에 경험하는 도그파이트의 경우 5분 이상 지속되면 100명의 조종사 중 19명 이상이 의식상실에 노출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요.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은 400여 대의 전술기 보유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FA-50, KF-16, F-15K, 그리고 120대 양산 계획 중인 KF-21까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데요. 이는 곧 4세대 이상의 전투기와 WVR, 도그파이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파일럿들은 적에 의한 피격 외에도 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이라는 위협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인 전투기 개발의 최선두를 달리는 건 유감스럽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인 전투기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운용 기술과 AI 운용체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퇴역 전투기 중 일부 개체를 무민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미그 21을 기반으로 제작된 J7300 여대가 그 첫 대상인데요. 현역 운용 시절 최대 속도가 마하 2에 육박하던 J7이 무민 전투기로 개수된다면 중국은 아무 손실 없이 가미카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15개의 비행대대를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무인 전투기 개발과 운용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중국이 퇴역 전투기를 드론으로 개조해 나간다면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시진핑이 천명하였듯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전수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구상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격 역시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꼭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대만 침공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북부 전구, 동부 전구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특히 동부 전구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2개 해병여단, 2개의 공군기지, 1개의 로켓군 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부 전구는 2개의 해병여단을 한국 서해안으로 침투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고 그 사이 로켓군으로 원거리 타격으로 주요 군사기지를 파괴할 속셈인데요. 여기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략 목표물에 앞서 소개한 드론 전투기, 무민 전투기 등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해 함정을 통한 요격입니다. 일례로 8척을 운용 중인 대구급 호위함에는 각 함정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가 16셀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KVLS는 현재 미군에서 운용 중인 MK-41 스트라이크 100과 동급의 무기체계이지만 셀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능력은 185%, 화염 처리 능력은 135% 향상되었는데요. 아무리 무인 전투기의 기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3세대 이하의 전투기에 기반한 이상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군기를 통한 항공요격입니다. 2025년이 되면 만에 하나 KF-21 양산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 F-35A 3구기, 4세대 전투기 F-15K 59기, KF-16 132기, F-16P BU 34기, 3세대 전투기 F-52와 KF-5E 80기 등 약 350대의 전술기가 현역으로 운용 중일 텐데요. 여기에 FA-50 60기를 포함하면 최소 수량만 41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사 관계자들은 이 중 20% 내외가 동시간에 수도권 영공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시도 중민 무인화 전투기들은 2.5터부터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현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으로도 서해의 물고기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지상 요격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적어도 방공망은 고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가 마하 2.1에 달하는 신궁과 5km 이하 적어도 접근체에 대한 절대 방어를 담당하는 K-31 천마가 배치됩니다. 그 다음은 천궁 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K9 17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하며 기동력까지 확보한 천궁 시리즈는 최대 40km 범위 내에서 마하 4위 무인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개발 예정인 LSAM이 있는데요. 한국형 THAAD도 불리는 LSAM은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대탄도탄 유도 요격에 역량이 맞춰진 만큼 무인 전투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요격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을 갖췄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당장이야 중국의 무인화 시도는 J7에 그치고 있지만 대기줄에 서 있는 퇴역 전투기만 하더라도 무려 3,000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다면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서해상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나 산업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능력을 갖춘 하드킬 대드론 전력과 제어권을 상실케 하는 소프트킬 대드론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통해 하드킬 방식의 한계가 도출되면서 소프트킬 대응 방안 확보에 지나치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데요.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구분되어 있다는 속담처럼 무기체계는 모든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